자, 그다음 중대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다 이제 그래서 양가로 10번입니다. 1번에 가 보니까 관리 조치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구 이하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통보한다 이제 그래서 밑에 이제 그 기억과 니은은 이제 보면 중대한 사고와 중대한 고장이 발생했다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가로 10번에서 먼저 한 장을 잠깐 넘겼다가 다시 11번은 정리하시도록 하고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중대한 사고와 중대한 고장이 있는데 그 중에는 먼저 중대한 사고입니다. 사고. 자, 그럼 일단 중대한 사고는 가보시면 중대한 사고입니다. 중대한 사고. 자, 이제 중대한 사고는 가보시면 지문에 한 장을 넘겼을 때 양가로 12번에 동그라미 1번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고를 말한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박스에 가면 중대 사고는 이제 총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뭐 하겠다. 중대한 사고로 이제 분류한다. 그래서 박스에 가보니까 기억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니은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일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디귿은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제 그래서 중대한 사고는 세 가지 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중대한 고장입니다. 중대한 고장.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중대한 고장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중대한 고장인데, 그러면 중대한 고장은 이제 보시면 박스에 여기도 보니까 2번.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장이란 다음에 9번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박스에 가보면 기역과 니은의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역이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 리프트하고 에스컬레이터인데 여기는 지금 2번의 기역번만 확인할게요. 그래서 이 2번의 기역번에 A, B, C, D, S, E까지 총해서 몇 가지. 그래서 중대 고장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중대한 고장으로 분류하겠다라고 해서 확인하시는데 첫 번째 A번에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이는 이건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출입문 승강장의 승강장 문, 승강기 안쪽에 있는 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한 것을 움직인 경우도 중대 사고로 두 번째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를 그 다음에 C번에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대 고장 중에 지금 지문의 C번입니다. C번. C번은 지금 최상층 또는 최하층. 그래서 승강기가 최상층 또는 최하층. 그래서 최하층입니다. 그래서 최상과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됐다. 그러면 이 최하층을 지났습니다. 승강기는 최하층을 지나 운행됐다. 그래서 이 지나 운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하층을 지났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최하층을 지나가면 안 되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최상이나 최하층을 지나 운행이 됐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최하층에 서도록 잡아준 안전장치가 있죠. 그 안전장치가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최하 또는 최상하를 지나 운행하는 것도 뭐 하겠다? 중대한 고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C번 나와 있지요. 부분들은 여기는 한번 이걸 안전장치 한번 볼까? 안전장치 명칭 중에 한번 가보죠. 그럼 잠깐만 좀 설명하고 가죠. 이 부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다 보셨을 때 엘리베이터 최하층, 하층을 예를 들어 지하 예를 들어서 지하 3층으로 보면 돼. 그러면 엘리베이터 내려가도 최하층 몇 층? 3층을 밑에 3층에 서는 거죠. 그러면 혹시 엘리베이터가 3층을 지나 운행이 될 때를 해서 밑에 보면 이게 이와 같은 완충기가 있죠. 완충기. 그래서 밑에 이와 같은
완충기를 설치해서 엘리베이터 최하층을 지나 운행할 때는 이 완충기에서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는 어디 서야 돼요? 서들어 가더라도 몇 층에 서야 됩니까? 최하층, 지하 3층에 서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최상층을 보셔서 최상층을 봤을 때서 최상층을 몇 층으로 바꿔? 20층 볼게요. 20층. 그래서 20층은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더라. 이 엘리베이터 이게 카라고 보죠. 엘리베이터 카라고 보죠. 엘리베이터 카는 내려가도 몇 층을 서야 돼요? 지하 3층에 서야 되고 최상층 몇 층? 20층. 그래서 카는 올라가도 몇 층에? 여기 최 20층에 서야 되니까 카는 최하나, 최상이나 최하층에 서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뭐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서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뭐가 있다? 그 안전장치가 정점 스위치죠. 정점 스위치예요. 그래서 정점 스위치가 하는 역할 안전장치 중에 승강기 카가 최하나 하나 상층에 서도록 하는 장치가 뭐가 있다? 정점 스위치죠. 정점입니다. 예, 정점은 이거를 달리 스토핑이라고도 하죠. 스토핑 스위치. 그래서 그럼 이 정점 스위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승강기 카가 어디에? 최상이나 최하에 서도록 하는 서도록 하는 장치가 정점 스위치. 근데 이 정점 스위치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최하 또는 최상을 지나 운행이 됐다 그러니까 정점 스위치가 그 역할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못 했다는 결국 이 정점 스위치가 뭐 했다는 거예요? 고장이 났죠.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정점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는 건 카가 뭐 하더라? 최하나 최상하를 지나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하 최상층을 이 고장이 났으면 운행을 하려고 할 건데 다시 한번 이 정점 스위치가 고장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 안전장치가 리미트죠.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점 스위치가 고장이 나게 되면 다시 한번 승강기 카를 최하나 최상층을 벗어나 운행이 되는 걸 막아주기 위한 장치가 뭐가 있다? 리미트. 리밋 또는 림밋. 근데 표현이다 보니까요, 여기에 리밋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거를 또 제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한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라고 해서 일단 안전장치는 전부를 다 정리하기보다 일단 여기는 요 C번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 카가 최하 또는 최상층에 서도록 하는 장치가 뭐가 있다? 정점 스위치가 있는데 만약 이게 고장이 나면 다시 한번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뭐가 있다? 리미트 스위치라는 게 이 스토핑 스위치가 고장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카를 최하 또 최상층에 서도록 잡아주는 장치가 있더라. 그래서 그 중에 C번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D번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양가로는 경우 제외한다. 그리고 2번이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라고 그랬어요. 지문은 지금 2번이 운반구입니다.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운반구라는 건 보시면 요 승강기 카를 말하는 거,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운반구라는 요 카입니다. 이것은 통상 이론은 요거는 승강기 요거를 승강기 카라고 부르는데, 요 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이 법률상의 용어로 이거를 기존에 승강기 카라고 표현했던 걸 이거를 뭐라고 법률상 용어로 이걸 뭘로 바꾸는 카라는 표현 자체를 운반구라고 바꾸는 것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 2번 운반구에 갇히게 된 양가로 제외한다. 그래서 중대고장 사고는 셋, 중대고장 다섯. 그래서 셋, 다섯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중대사고나 중대고장이 발생했다면 네. 그래서 다시 한 장 뒤쪽으로 373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양가로 10번입니다. 그래서 중대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그때는 영어로 적어놓으면 어디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합니다라고 해서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쪽에 여기는 1, 2, 3단 한번 봐두시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한 중대 사고 고장 관련 후속 조치를 한번 살펴보시되 중요한 건 사고 관련 셋, 고장 관련 다섯에서 이 사고 셋, 고장 다섯을 여러분 혹시 지문상에 주어서 그걸 구분하실 수 있냐? 그걸 하나 확인하시는 거고요. 자, 밑에 11번 승강기 운행 중지 명령 등입니다. 이제 그래서 질문 볼까요? 자, 그다음 승강기 운행 중지. 승강기 운행 중지 명령 등.
자, 승강기 운행 중지 명령의 사유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 박스에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유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설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두 번째 니은 안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그래서 1번의 박스에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보면 기억 또는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는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 그래서 누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까? 그래서 운행 중지 명령은 누구에게 통보한다?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인데 시도지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요거나 수정을 하나 합니다. 이제 시도지사라는 요 지문 자체가 요 개정이 됐으면 현재 시도지사라고 지문에 되어 있는데 요 시도지사라는 지문 자체가 뭘로 개정이 된 이게 이제 여기 운행 중지 명령 등에 관련한 지문에 등장하는 시도지사란 그 통보 대상 자체가 누구로 바뀌었냐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 이 지금 통보 대상 자체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1번에 지금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통보한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나온 시도지사 요 지문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2번에 시도지사도 바꿀 필요가 그래서 2번에 시도지사도 수정을 해서 승강기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사실이 없을 때까지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운행 중지를 명하는 주체를 물어보면 뭐예요? 일단 시도지사가 뭘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개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항 2번도 하나 확인하시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교재 314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에 시작에 시도지사도 수정을 해서 승강기의 운행 정지를 명할 때는 관리주체에게 영어로 정하는 운행 정지 표시를 발급한다. 그래서 1번, 1, 2, 3번 세 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 요 세 개 문항에 등장한 시도지사가 모두 뭘로 바뀐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는 워낙 법령도 많고 또 개정이 교재 출간하기 전에 요게 이제 글쎄요. 일단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워낙 시험 보기 전까지 개정이 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를 잘 해야 되는 일단은 요 부분은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정리 마무리합니다. 우측 375 상단의 13페이지 가보시면 승강기 유지 관련 부품 등의 제공 기간이다. 그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양도 등하거나 양도는 몇 년 이내 제공할 수 있는 최소 부품 제공 기간은 몇 년인가요? 그래서 마지막 13번에 이제 가시면 13번에 한번 정리해 보죠. 마지막 부품 등의 제공 기간. 부품 등의 제공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세 번째 줄에 가면 최대 몇 년까지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승강기 유지 관련 부품의 제공 기간은 몇 년인가요? 10년. 10년에서 하나 봐주시고 여기에다 하나 추가적으로 요거 한번 정리해 보. 일단 그 여백이 하나 있으니까 여백에다가 이 부품 제공 기간은 최대 10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승강기 이 품질 보증 기간 하나 보시면 그러면 승강기 품질 보증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 보증 기간까지 보증 기간. 품질 보증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부품 제공 기간이 아마 이게 22회로 한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관식으로 한번 요 10을 쓰는 숫자를 한번 주관식으로서 22배인가 양회 어느 하나 해당이 되는데 이 부품 제공 기간을 10이란 이 숫자를 주관 쓰는 걸 한번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 안전관리법에서 이 승강기 품질 보증 기간도 몇 년입니까? 여기는 3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3년 정도 하나 해서 3년까지는 하나 확인해 놓으시고 해서 부품 제공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 같은 동일 관련 법에 승강기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은 몇 년으로 하더라? 3년. 그래서 10년, 3년. 3년이 빠졌다기보단 없으니까 한번 추가해서 10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품질 보증 기간 같은 관련 법에 들어있다 보니까 품질 보증 기간도 한번 정리해 놓으시자 잠깐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승강기 관리에 관한 그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내용을 일괄 좀 정리했었고요. 30번 공기조화 설비는 아직 실무 쪽에서는 시험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 설비는 여러분이 지금 방식과 그 두 가지 1, 2번에 따른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따로 아직까지는 실무 쪽에서는 공기조화 설비 쪽은 내지 않지만 어느 경우라도 실무는 워낙 공동택 관리 실무란 지문 자체 관리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공기조화 설비도 나올 여지는 분명히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1차 공기조화 설비는 1차 시설에서 공부하시는 공기조화 설비는 좀 정리를 잘 해 놓으시고요. 아직 실무 쪽에는 공기조화 설비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냉동 설비 있죠. 냉동 설비는 이제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설비 크게 두 가지요.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 관련 부분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동 설비는 이제 실무 쪽에도 그 출제를 그림 관련 주관식도 출제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냉동기 관련 부분도 분명히 이제 주관식, 객관식을 다 출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밑에 30번의 냉동 설비는 보면 그 중에 압축식 냉동기 냉동 사이클하고 2번에 흡수식 냉동기 냉동 사이클에 관한 질문만 정리해놓은 이거 외에로 추가적으로 정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냉동 설비에 관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여기는 교환으로 해서 일부 좀 정리하도록 하시게요. 그래서 냉동 설비는 다음 주로 좀 미뤄서 교환으로서 공부를 아마 냉동 설비 시설에 하셨겠지만 냉동 설비는 실무 쪽도 분명히 이제 주관식으로 두 문제 객관식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냉동 설비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교환으로 해서 한번 추가적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시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32번입니다. 진행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이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게요. 자, 그래서 교재 376페이지 32번 진행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는 진행형 홈 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 기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는 진행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것도 교재에 지금 쭉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32번은 여기는 현재 이 부분들은 지난 23회 때 이 관련 설치 및 기술 기준이 23회 시험이 끝나고 이번 24회 시험 대비해서 이 현재 교재 수록이 된 현재 32번의 지금 수록이 된 설치 및 기술 기준으로 지금 개정이 된 지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홈 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 기준도 이제 실무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범위에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기술 기준 처음에 실무 쪽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왔던 것은 1차 시설에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와 출제를 하다가 지난 16회 때네요. 그래서 이전에 16회 예전에 시설에서 처음 시험범위에 들어왔다 출제를 하다가 실무는 언급을 통하다가 16회 때 처음 이 관련 기술기준 쪽에 시험을 출제를 하고 지금 이제 실무 쪽도 거의 이 32번에 이 관련 기술기준 시험범위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이제 보면 24회 시험에서 개정이 된 현 지문을 쭉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다행인 것은 23회 시험이 끝나고 24회 개정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3회까지는 현재와 같이 내용이 그리게 좀 단순화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들이 어떤 숫자라든가 지문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줄어드는 지문이긴 하지만 그 중에는 좀 같이 확인하면서 여기는 요 기술 여러분하고 같이 확인 체크하는 요 지문 정도 정확히 정리한 형태로 쭉 가면서 필요한 것도 설명하고 필요한 것도 체크하는 형태로만 가보죠. 자, 32번 진행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 기준 관련해서 용어 정의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의 용어 정의 중에서 일단 1번 기억하고 니은 디귿 갑니다. 디귿. 자, 홈 네트워크 장비란 홈 네트워크 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면 다음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홈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분류는 몇 가지로 나눕니까?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4가지 홈 네트워크 장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시면 니은 A번에 홈 게이트웨이에 관한 용어 정의 정도 확인해 보죠. 자, 홈 게이트웨이 일단 그 4가지 이제 분류는 홈 네트워크망 여러분 4가지를 체크하시고 그 중에 홈 게이트웨이는 용어하고 정의 좀 확인하시면 자, A번에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전유 부분에 설치되어 세대 내에 사용되는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 등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자망 혹은 통신사의 기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홈 게이트웨이다. 그래서 이제 디귿번 하나 확인하고요. 리을로 갑니다. 자,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란 뭡니까? 리을에 홈 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장비. 그러면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하는 분류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일단 분류만 먼저 보면 A번 원격 제어 기기, B번 원격 검침 시스템, 그리고 감지기, 전자 출입 시스템, 차량 출입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 그 밖이라 이제 그래서 마지막은 참조하시되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는 분류는 몇 가지가 있다. 원격 제어 기기에서부터 지금 F번에 나와 있는 무인 택배 시스템까지를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라 합니다.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 미음입니다. 미음. 홈 네트워크 설치 공간이라 해서 크게 A, B, C, D 4가지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 분류 중에 A, 세대 단자함, 그리고 B번에 통신 배관실, 그리고 C번에 집중군의 통신실이 있다. 그래서 이 홈 네트워크 설치 공간이란 홈 네트워크 설비가 위치하는 곳을 말한다. 그리고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 B, C, D 4가지인데 그 중에 세대 단자함, 통신 배관실, 집중군의 통신실이라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지금 중에 2가지는 좀 한번 확인해 보죠. 2가지를 하게 되면 이제 체크는 B번 통신 배관실하고 집중군의 통신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여기는 통신 배관실. 그래서 통신 배관실하고 그다음 이어지는 2번째 집중군의 통신실.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을 확인하는데 일단은 이 통신 배관실하고 집중군의 통신실 어떤 공간을 말하는지를 들어가기 전에 통신 배관실, 집중군의 통신실을 달리 어떤 용어로도 표현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인 걸 확인 한번 해보죠. 그래서 통신 배관실은 가보시면 지문에 A번에 TPSC라고 집중군의 통신실을 MDF실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를 TPS실, 여기를 MDF실, 그래서 MDF실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자, 통신 배관실은 어떤 실을 말합니까? 봤더니 B번에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 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통신 배관실. 그다음에 C번에 집중군의 통신실은 어떤 공간을 말합니까? 봤더니 국선 단자함 또는 국선 배선방과 초고속 통신망 장비, 이동 통신망 장비 등 각종 구내 통신 선로 설비 및 구내용 이동 통신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중군의 통신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실인지를 방금 확인했고요. 이게 통신 배관실이라는 표현들 대신에 뭐라고 쓴 대결을 TPS실이라는 지문으로 주어도 대신해서 MDF실이라는 지문으로 주어도
의미는 같다라고 확인하시면서 일단은 영어 정의는 그와 같이 좀 정리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378페이지 가면 이제 방금 영어상에 확인했던 지문 관련 대상 시설 또는 장치 중에 양가로 2번에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 중에서 지문은 보면 우측에 문항 379의 4번 단지 네트워크 장비 체크하시면서 여기는 총 단지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문은 총 3가지가 기술을 되어 있는 것 중 일단 A번 기억번 체크합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어디에 설치한다.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한다. 그래서 기억 하나 체크. 그리고 니은 디귿 읽어보시고요. 자, 5번에 단지 서버를 갑니다. 단지 서버도 이제 보시면 총 4가지가 기술되어 있는 것 중에 먼저 기억번 체크합니다. 기억번. 단지 서버는 집중군의 통신실 또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다.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다. 해서 다만 단지 서버가 설치되는 공간의 보안을 고려하여 영상정보 처리기 등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단지 서버는 기억번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밑에 디귿번. 단지 서버는 상온 상습인 곳에 설치한다. 그래서 단지 서버는 기억하고 디귿번 하나 체크 정리하시고 6번에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에서 6번에는 그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 분류 중에 지문에 가시면 디귿번의 감지기 체크합니다. 디귿번의 감지기. 감지기는 지금 그 중에 A, B, C 3가지가 나와 있는 것 중에 A번하고 B번 체크합니다. A번 보죠. 가스 감지기는 LNG인 경우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는 바닥 쪽에 설치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보니까 LNG는 그리고 LPG라고 되어 있죠. 그럼 LNG는 지금 이 감지기죠. 감지기면 감지기는 지금 보니까 LNG는 어디 쪽에 설치합니까? LNG는 천장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감지기는 천장 쪽에, LPG는 어디 쪽에?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한다. 바닥 쪽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 감지기 설치, 당연히 이 LNG, LPG를 썼을 때 가스가 누설될 수 있죠. 셀 수 있다. 그래서 그럼 가스가 세게 되면 LNG는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스가 세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에요? 천장에. LPG는 비중이 공기보다 무겁다 보니까 가스가 세면 밑으로 가라앉다 보니까 어디에? 바닥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LNG, LPG인 경우에 따라서 감지기 설치 위치는 천장이냐 바닥이냐 좀 구분하시고 B번 체크합니다. 동체 감지기는 유효 감지 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제 그래서 문항 B번 잠깐 체크하십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그중 분류 중에 또 하나 전자출입 시스템 체크합니다. 전자출입 시스템 체크해서 전자출입 시스템의 상단 리을번에 380의 상단 리을에 여기도 4가지 중에 A번 체크합니다. A번. 전자출입 시스템 지상의 조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조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그래서 리을에 A번 체크 그리고 D번 체크입니다. 전자출입 시스템 접지 단자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한다. 외부에 설치한다. 프레임 내부에 설치한다. 그래서 전자출입 시스템은 4가지 중에 A번하고 D번 체크. 자, 그 다음 무인 택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B번에 그 2가지 중에서 B번 체크. 자, 무인 택배함 설치 수량은 소형 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10에서 15%, 중형 주택 이상은 세대수 15에서 20%로 20% 정도 설치를 권장한다. 그래서 소형 주택이면 10에서 15, 중형 주택 이상이면 이때는 15에서 20% 설치 권장. B번 하나 체크하시고, 그다음 7번. 홈 네트워크 설치 공간에 이제 보면 그 중에 3가지가 나와 있는 중에 첫 번째 기억입니다. 세대 단자함의 규격을 봅니다. 규격은
A, B, C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C번 체크합니다. 세대 단자함은 규격은 가로 세로 깊이 얼마 크기로 설치 권장합니까? 500 곱하기 400 곱하기 80. 그래서 가로 세로 깊이 그와 같은 규격의 크기로 설치를 세대 단자함을 권장한다. 그래서 여기는 C번 체크합니다. C번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니은이 통신배관실은 총에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예, 통신배관실은 지문에 여기는 C번하고 D번 체크입니다. 그래서 C번, D번 우측에 381페이지 상단에 가보면 C번하고 D번을 체크하시는데 보실까요?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의 규격입니다. 폭 0.7m, 높이 1.8m 이상으로 한다. 이상이어야 하며 잠금장치 설치하고 관계자의 출입 통제 표시 부착한다. 그래서 여기 출입문의 규격 폭 0.7m, 높이 1.8m 이상의 규격으로 통신배관실에 출입문을 설치합니다. 하나 체크하시면서 그 다음에 D번입니다.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5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꼭 설치하는 게 단서를 주어놨습니다. 다만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원칙은 50mm 이상 문턱을 설치해서 먼지, 물 등이 들어오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했다는 그때는 문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문은 C번하고 D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집중군의 통신실. 여기는 지문에 3개 중에서 C번 정도 체크하면 C번. 집중군의 통신실은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방시설 및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냉방 또는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한다. 집중군의 통신실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양가로 3번의 홈 네트워크 설비 기술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 3번에 하자 담보 등 관련해서 문항 니은번입니다. 자,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 예비 부품은 5%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하며 여기까지만 사선 긋고 마무리하죠. 그래서 5% 플러스 5년 확보 권장. 예, 여기까지 하나 체크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가 방금 여러분 쭉 가면서 체크하면서 확인했던 요 지문 정도에서 이 부분까지 해서 관련 기술 기준 좀 마무리하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33번이라 그래 33번이라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지침. 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지침. 자, 여기 이제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어디랑 연계해서 수업을 하셔야 될 부분이냐면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실무 시험 범위에 뭐가 있냐면 공동주거 관리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거 관리이론에 가보시면 일단 실무 이제 시험 범위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공동주거 관리이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말고 이론에 관한 부분으로서 이제 보면 시험 범위 이제 11회 처음 들어와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됐던 지문 중에 뭐가 한번 지문 하나의 문항으로 나왔던 적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 이제 이 지금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지금 현재 여기 지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신청 대상, 즉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신청 대상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하나의 문항으로 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신청을 해야 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가 되는 게 공동주택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업무시설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인증 신청 대상 기준에 따른
세대수와 면적을 바꿔서 한번 그 세대수하고 면적을 바꿔서 한번 시험을 냈던 적이 있는데 일단 그 신청 또는 뭐 적용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33번의 양가로 1번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대상 인증을 신청한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토의 몇 세대 20세대 이상 건축물 또는 업무 시설은 얼마입니까?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동택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업무 시설 면적이 얼마가 된가요?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 시설은 이와 같은 세대 이상이 된다면 그때 뭘 신청합니까?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신청한다 그래서 이 세대수하고 이 면적 규정을 숫자를 10하고 3,000으로 바꿔서 한번 틀리게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와 같이 밑에 이제 그 적용 대상에서 물었었고요. 밑에 이제 지문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일단 출제는 여기까지만 출제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이 인증 신청 대상 이 부분을 갖고 시험을 물어서 현재 교재상은 그 지침에 관한 거에 쭉 기술이 돼 있어서 지침이라는 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382, 83에서 85까지 해서 관련 지침 규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통과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뭐 전혀 안 나온다 할 수 없겠지만 실무는 지금 어떤 관련 하위 여기는 법은 그냥 일단 뭐 지침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지침까지는 여기는 특별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을 걸로 보면 이 하나의 문항이 나온 이 부분 갖고 냈던 거고 연계해서 이 많은 지문을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초고속 정보통 건물 인증 신청 대상은 이와 같은 20세 대상 3,300 하나 봐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지금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하고요. 2번에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있죠. 혹시는 해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된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고요. 혹시나 해서 관련해서 이제 이와 별도로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혹시 이제 보면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그래서 이 홈네트워크 인증 신청 여기 인증 신청 대상만 좀 확인하고 이걸로 전체 마무리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홈네트워크 인증 신청 대상 여기도 그럼 대상은 어느 대상에 이 홈네트워크 인증 신청할 거냐 그래서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입니다. 홈네트워크 인증 대상은 건축법의 공동토의 몇 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뭐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번에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신청 대상 관련해서 20세 대상 건축물하고 주택법에 따른 뭐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이 대상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적용 대상하고 용어 정의만 잠깐 확인해. 그럼 여기서 초고속 정보통신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고 홈네트워크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밑에 그 기술이 된 용어로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또는 이 홈네트워크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지 양가로 2번 용어만 잠깐 확인하시게요. 1번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이라 하면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국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이라 합니다. 2번 홈네트워크 건물이란 뭐냐 해서 원격에서 조명, 난방, 출입청대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네트워크용 배관,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홈네트워크 건물이라 합니다라고 해서 용어에 관한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가름 마무리합니다. 정리를 하실게요. 자, 그리고 쭉 넘겨서 하나 마무리 정리가 아니라 이제 385페이지에 가시면 34번 영상정보 처리기계 설치 및 관리 등이다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은 자 지문에 교재 385의 하단에 가면 34번에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이다. 그래서
처리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여기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 여기는 이제 다음 장 하단 386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단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무엇인지, 그럼 여러분이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뭐냐라고 보실 때 여러분이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여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용어 자체를 영상정보 처리 기기라고 표현을 해 놨고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좀 한 장을 뒤로 넘겨보면 일단 순서 좀 바꿔서 설명 한번 해드리죠. 여기는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한 장을 넘겨서 여기 34번, 1번은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386에 가면 보충학습란의 박스 중간에 가보죠.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기준이라고 돼요. 설치 기준인데 설치 기준을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하는 규모란 것은 공동주택 중에서 어느 규모에 해당한다면 이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할 거냐 규모부터 출발해서 기타 교재 기술 내용을 좀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규모는 최소 공동택 어느 규모 이상이다. 그래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 규모가 최소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라고 한다면 뭘 설치합니까?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규모 하나만 위에 추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설치 기준에 관한 것 전에 그럼 공동주택에서 어느 규모 이상의 공동택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할 거냐? 최소 규모는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란 뭘 설치합니까?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은 요 규모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시점 정도 되면 그래서 규모는 총해서 5가지 규모로 분류를 했던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5가지 이 분류 중에 이 규모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뭘 설치합니까?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합니다. 자, 박스 가면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면 어디에다가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할 거냐? 그래서 1번에 그 설치 그 개수가 나와 있죠. 1번.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각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1번. 2번.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상도는 몇만 화소 이상인가요? 130만 화소 이상. 숫자 좀 체크하시고 3번입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 모니터 수는 같아야 됩니까? 네. 그럼 일단 여기는 지금 지문에 여기 카메라 수입니다. 카메라 수와 모니터 수. 그러면 카메라 수와 뭐는 같아야 돼요? 모니터 수입니다. 그러면 카메라 수와 이 카메라 수와 모니터 수는 같아야 돼요?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규모가 좀 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수십 대가 될 수 예를 들어서 30대만 된다고 봐요. 30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카메라 수가 30대면 모니터 수는 몇 대가 있어야 돼요? 그 카메라 전송되는 내용을 확인할 때 모니터가 몇 대가 있어야 돼요? 30대가 있어야 돼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규모에 따라서는 50대 이상이 되는 것도 훨씬 세대수에 따라 있다 보니까 원칙은 같은 예외적으로 카메라와 녹화된 모니터 수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면 단서 요건이 있습니다. 밑에 3번에 가보면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은 모두 충족에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면 그 중에 첫 번째 다채널 카메라 신호를 1대 녹화 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 화면의 대각선 방향 크기는 최소 몇 인치 이상이다? 4인치 이상일 것.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카메라 이 모니터에 다채널로 이게 분할이 가능하다. 이게 여러 채널로 이거를 분할을 해서 썼을 때 이게 다채널로 이거 분할을 했을 때 이 하나의 카메라에 이 채널 하나 카메라 이게 이 대각선이 최소 몇 인치 이상인데 이게 4인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요건하고 두 번째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에 채널별로 뭐가 있어야 돼요? 확대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확대 감시가 있어야 되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모니터 화면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이 보이는데 왠지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 같기도 뭔가를 확인하는 왠지 움직임이 이상해요. 근데 이게 그 4인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누군지를 식별해야 되는 이 모니터이 너무 작다 보니까 무슨 기능이 돼? 이거를 여기에 이 커서를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이와 같이 확대 감시 기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은 어떻게 돼? 여기보다는 이와 같이 확대가 됐을 때 뭐 식별할 수 있겠죠. 어떤 옷차림새라든가 얼굴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확대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화된 화면이 재생이 가능하며 채널별로 화면 크기 조절 기능이 있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면 그때는 뭐 할 때다 카메라 녹화된 모니터가 같을 필요가 없답니다. 근데 그래서 지문 3번, 자 그리고 4번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이제 그래서 1, 2, 3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은 설치 기준에 관한 걸 먼저 정리하고 다시 앞쪽으로 한 장을 넘겨서 시작에 385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공동주택단지에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를 보수 교체하려면 뭐 합니까? 장기 수선 계획에 반영한다. 당연히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공동택의 전유관 공용 부분으로 분류가 되고 공용 부분으로 분류가 됐는데 어디에 반영한다? 장기 수선 계획에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영상정보 처리기기도 공동택의 공용 부분이 무슨 시설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주요 시설로 뭐 하겠다? 분류가 여기에 반영한다는 것은 주요 시설로 분류가 돼서 이 영상정보 처리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보수나 또 법에 따라 교체해주게 됐을 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1번. 그리고 2번은 관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관리에 관한 기준에 기역부터 미음에 관한 규정 중에 읽어보시면서 가되 그 중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그 5가지 관리에 관한 규정제 디귿에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여 며칠 이상 보관합니까? 30일 이상. 그래서 이 촬영된 이 자료는 며칠간 보관하세요? 30일. 여기 이걸 포함해서 이 전체 촬영 자료는 며칠 이상 보관한다? 30일이랑 보관합니다. 그리고 리을. 영상정보 처리기가 고장난 경우는 뭐합니까? 지체 없이 수리합니다. 이거는 방금 어떤 여기를 예를 들어서 고장났어요. 그래 한 3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아니라 고장나면 뭐 하세요? 지체 없이 수리하세요. 그래서 관리에 관한 규정의 총 5가지 중에 지문에 디귿하고 리을에 따른 규정 하나 30일 이상 보관하고 지체 없이 수리합니다라고 해서 디귿하고 리을 하나 확인하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3번. 관리주체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촬영 자료를 보안 방법,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거나 제공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촬영된 자료는 열람하거나 또는 이게 타인에게 제공하면 된다, 안 된다? 열람도 안 되고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단서가 있죠.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촬영 자료를 뭐 하거나 열람할 수도 있고요.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열람 제공이 가능합니까? 사유는 총에서 5가지 사유를 두어서 열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밑에 이제 보면 기억하고 니은은 가보면 정보 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 니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즉 기억 니은을 묶어버리면 누군가요? 포인트가 되는 문항은 뭐예요? 정보 주체 열람 제공 또는 동의가 있다면, 그러면 정보 주체는 누구를 보시면 돼요? 이 카메라에 찍힌 이 사람을 정보 주체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찍힌 당사자가 뭐이세요? 보여주세요 달라고 하면 줘도 되는 거고요. 찍힌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사는 김 씨가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세요 하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 주체 열람 제공 동의가 있다면 열람 가능하고요. 그 다음 디귿 니을 미음에서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범죄에 대한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그럼 결국
디귿, 니을, 미음은 이거는 뭐예요? 공적 목적이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열람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주체 열람 제공 동의 또는 공적 목적이면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게 되면 일단은 영상정보 처리기계 설치 관리에 관한 부분에 34번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 챕터 지금 4장까지 해서 34번까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